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 진짜 콘서트 하면 되겠다. 그냥 노래하고 내려갈까요? 그게 훨씬 낫겠죠? 오늘 수업 6시 반까지? 너무 길어요? 5시 반까지만 할까? 5시 반? 알았어요. 질문 많이 하면 빨리 끝낼게요. 제가 얘기는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91년생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92년생, 93년생, 94년생, 더 위.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 91년생, 92년생, 연년생이에요. 지금은 다 군대가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91년 1월생이고요. 1월 21일생인데 둘째 아이가 91년도에 한꺼번에 나올 뻔했어요. 91년 12월에. 그래서 한 해에 2번 날 뻔하다가 며칠 늦어져서 91년, 92년생인데 여러분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보는 듯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 지역이라 더 큰 관심과 애정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학기말고사 다음 주죠? 공부 다 준비했어요? 벼락치기? 여러분 오늘 그냥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치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좀 감만 잡으시면 저는 만족입니다. 요즘 오늘 야구 보셨어요? 유현진 하는 거? 아쉽죠? 어떻게 됐어요? 참 마지막에 그거 모르는데. 졌어요? 몇 대 몇으로? 5대1? 연장전에서 졌어요?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이 지금 4시 40분인데요. 제 강연은 되도록이면 30분 정도에 끝낼게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해 주시는 분들께 국회에 오셔서 국회도 견학하시고, 또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인턴으로, 월급은 안 드립니다만, 국회를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오늘 저희 보좌진들이 2명 왔거든요. 뭐 자기는 안 일어나냐? 저분은 되게 높은 보좌관이에요. 4급 보좌관이니까 검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인데, 대장 보좌관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6급인가? 5급. 오, 저기도 세네. 저 사람들이 이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국회를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답변과 질문에 임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따가 제가 질문 답변할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좀 물어볼 테니까요.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국회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가요? 민주주의? 다 배웠죠? 민주주의가 뭐다?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없어요? 손 들고. 예. 좀 크게.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국민이 주인. 그리고 주권이 같은 얘기예요. 아주 좋은. 저 학생 어느 거 누구예요? 국가대학.
저 문과대학 가기 힘들지 않나요? 대학을 다니세요? 네. 국회 관심 없으세요? 문과대학 성함 황동훈. 혹시 마이크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드릴 수는 없나요? 우리 저 5급 보좌관께서 좀 오늘은 그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오늘 인턴을 어떻게 안 모시고 왔나? 아 됐어요. 지금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자, 민주주의는 뭐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민주주의는 또 뭐다? 학생, 씩씩하다. 이름하고 딱 과하고 이름 얘기해주고. 네, 저는 사회학 1공학번 김다현이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분만 더. 손 안 들면 찍을 거예요. 자, 저기 학생 손 들었네. 잘생겼다. 신소재공학부 공채학번 무슨 부요? 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부. 민주주의는 자유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제.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맨날 배웠던 거 있잖아.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of the people에 해당할 거고, for the people을 얘기하는 거고, 자유경쟁이란 거는 이제 민주주의와 또 다른 하나의 그 질서인 시장경제 체제에 사실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뭐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견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민주사회의 시작이다. 민주원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대의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둘이 만나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더 정의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하죠. 그게 3명, 4명, 5명, 100명, 10,000명, 10,000,000명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2천만 명이 투표를 해서 10,001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999만 표 받은 사람이 떨어지고, 바로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반 이상이 옳다라고 결정한 것이 정의와 선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서도 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벽창호야. 지만 옳다고 떠들고 남의 얘기는 안 들어. 근데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의 얘기는 절대 듣지 않는 사람들, 얄밉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설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시대의 민주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회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국회의원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싸움? 이거 국회의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상 점거, 돈 먹고 구속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 공짜. 그리고 뭐 웬만한 죄 지어도 체포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의원의 수준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반드시 하나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00분 토론 보시면 막 떠들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그 떠든 내용 중에 딱 원 센텐스가 생각이 난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한 단어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연을 듣고 가셔서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 하나만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 또는 여러분이 방관해서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국회의원, 대통령, 지역의 일꾼들을 뽑을 때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의사 중에 제일 그 명이 있는 어떤 의사냐면, 제일 수준이 낮은 의사는 여기 의대 다니시니까 이제 딱 아프면, 환자가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열을 잡으려고 주사를 빡 놓는 의사가 저는 제일 수준 낮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래서 고쳐줘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왜 열이 날까에 진단을 하고 그 구조적인 이유를 찾아서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몸싸움을 한다. 정말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요, 우리 유권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한테. 남이야, 쌈박질 좀 하지 마.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야 국회의원들 돈 좀 그만 처먹어. 세 번째가, 니네 배만 채우지 말고 국민들 아픈 것 좀 해결해.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이 돈을 먹잖아요. 돈을 먹는다. 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몸싸움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100년에 처한다. 이게 이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고, 돈을 먹는 사람은 징역 200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법안을 내놓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왜 몸싸움을 할까? 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구조를 바꿔줌으로 해서 몸싸움을 안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가정을 이뤄서 할 때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저는 이 현상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이 사회, 이 가정, 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몸싸움 왜 하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번에 또 당선되는 겁니다. 다음번에 당선되려면 누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당연히 유권자잖아요. 유권자. 근데 유권자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했네.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들고 한 사람 뭐야 도대체? 제가 보니까 절반 정도 투표하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그냥 여러분은 무섭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반만 투표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느 사람들이냐? 자기가 다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천 주는 사람이에요. 공천 주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공천만 주면 여러분들 관심 없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민주당 그렇게 당선되고, 수도권에서도 젊은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경로당에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래서 공천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주는 사람이, 국민들이 이렇게 몸싸움하는 걸 싫어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몸싸움을 할까? 왜냐? 공천 주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중에 몸싸움을 벌이는데, 대통령께서 그 몸싸움 장면을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하고 비서관들하고 쫙 보고 하면서, 야, 저기 뭐 남경필이 싸움 잘하는데, 오, 멋져. 그러면 이제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느 국회의원 쟤는 왜 이렇게 뒤에서 도망만 다녀? 이러면 딱 적어놔요. 그랬다가 다음날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남의원 어제 싸움박질 잘하던데 최고야. 칭찬해줘. 코미디죠. 그러니까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싸움박질을 대통령을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은 기록에 오르고 대통령 칭찬을 받고 다음에 공천을 또 받는다 이거야. 이러니까 국민들은 싫어하는 몸싸움을 국회의원들은 올라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싸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회의원들은 몸싸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몸싸움을 할 수 없도록 법적인 구조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이 사람들이 몸싸움을 안 합니다. 몸싸움을 해도 소용없도록 만들어 놔야 몸싸움 안 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싸움을 안 하도록 하는 구조 변화는 무엇이냐? 일단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하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몸싸움은 새누리당이 한 숫자로 조금 이제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감시를 잘하셔서 절대로 이게 왕창 표를 많이 안 몰아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탄핵 때도 한 5-6석, 지금도 새누리당이 한 30석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싸움을 해서 이 30석 많은 걸 가지고 과반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데, 저희가 아예 60%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과정으로 못 나가도록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몸싸움을, 작년에 몸싸움 안 했어요.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몸싸움이 없습니다. 그 법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어요. 바로 저와 몇 명의 젊은 의원들이, 또 의회에 오랜 경험이 있는 야당의 의원님들이 정말 몇 달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낸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싸움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은 다 저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친구들이 세 사람이 모여도 그 중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그 안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지도자가 됩니다. 각 조직에, 각 자기 생활의 단위에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될 겁니다. 왜냐? 아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좋은 명문 아주대학을 나온 여러분들께서 지도자로서 행동하시는데 리더의 역할은 뭐냐? 이 리더의 단어를 보면 리드한다는 단어에다가 ER이 붙잖아요. 이건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리드하는 사람이란 뜻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망망대해에 이렇게 배가 한 척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장은 이 배의 리더입니다. 이 선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배에서 선장의 역할. 답하실 분 없어요? 어느 과 누구? 사회과학 공시학번 김진순이라고 합니다. 선장의 역할은 배가 목적지에 올바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 방향을 잡는 역할. 아유, 좋은 답변이네요. 역시 아주대학생들 똑똑한 것 같아요. 또 여학생 한 분 하면 눈 까는 분 시킬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리더의 역할, 선장의 역할. 뭐 우리 이 학생이 워낙 잘 얘기해 주는데 리더의 역할은, 선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배를 운전하는 건 안 합니다. 선장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망망대해 속에 어디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길과 방향이 이 방향인데 여기서 벗어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가야 될 타이밍보다 늦느냐 빠르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하면 배를 몇 도 돌리라고 조타수한테 얘기하는 거고, 속도가 늦으면 갑판장한테 얘기해서 속도를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선장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할 일은 그 구조를 바꿔주는 일들을,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 흐름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미국식의 자유경쟁체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지고요. 그때 IMF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돈도 내주지만 구조조정을 비롯한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을 선택을 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미국의 IMF와의 정책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 결과로 외환위기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이 IMF의 이런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면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도입하면서 이
아주 경제력 있는 사람과 경제력 없는 사람의 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거꾸로 성장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미국식의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모델을 따를 것이냐. 리더들은 고민합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냐, 방향을 바꾼다면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속도는 어느 정도 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모델은 폐기할 때가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참고할 만한 모델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입니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1930년대에 독일에서 태동한 그러한 모델인데요.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동으로 히틀러라는 극우 반동 인물이 나타나서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통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상태로 가서는 국가도 시장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독일의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질서자유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자유, 경쟁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질서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철학, 자유주의이지만 질서 있는 자유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 바탕에서 시장경제체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파들이 만들어낸, 우파들이 좌파의 아젠다를 함께 포용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지금 독일은 통일을 해냈죠. 그러면서도 굉장한 높은 수준의 복지와 또 높은 수준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왜 이렇게 또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제가 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같이 이제 통일 문제 때문에 독일을 방문했는데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한 학자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아주 국책연구원의 수석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독일에 살 때 자기는 학생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답니다. 근데 주머니에는 50마르크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사는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또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갈 것, 그리고 자기 집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불안한 게 없었대요. 근데 지금 한 30년 흐르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꽤 유명한 국책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 됐는데 연봉이 한 1억 5천 되는데 지금 무지하게 불안하답니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시대를 관통한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자면 불안이에요. 여러분 취업 불안하시죠? 취업을 한 사람들도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퇴직해서 나오신 분들은 정말 앞으로 한 40대 중반 되면 퇴업해서 나오는데 평균 연령 80세, 한 40년을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갈지에 대한 불안,
이 우리 전 국민들에게 씌워져 있어요.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은 국민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보장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거기에 시장경제를 얻는 이런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새로운 국가 모델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지금 국회 내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국가 모델 연구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도 3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실러버스를 12주짜리 실러버스를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아침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 모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70명이 들어가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 150명입니다. 절반이 들어와 있고요. 이걸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야, 새누리당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야당 쪽에 통틀어서 지금 8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0명의 국회의원들이 매주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중심으로 한 이 국가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국회의원들 요새 이제 싸움 안 하고요. 요즘 이제 공부합니다. 이게 구조를 바꿔주면 이렇게 변해요. 옛날에는요, 이 정책을 하다가 이제 여야 간에 타협을 하거든요. 야, 이제 무슨 법안 하자, 무슨 법안 안 하면 한 95% 정도는 타협이 됩니다. 나머지 5% 타협 안 되는 거는 다 쌓아놔요. 저기다가 테이블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서로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하면 이제 날을 딱 잡아요. 뭐 6월 15일 저녁 6시. 그러면 딱 우리 새누리당 다수당은 딱 이제 힘을 쓸 준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야당은 울부짖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싸우다가 뭐 유리창 깨고 막 한다면은 땅땅땅 통과시키고 야당은 막 울부짖고 그러고 끝나요.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야만이 통하던 그런 였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까지 타협을 해야 돼요. 끝까지 타협을 하고 끝까지 타협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를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몸싸움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런 그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정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앞으로 올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받아들였던 이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여파로, 그리고 또 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없는, 일자리가 없는 노동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취업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일찍 퇴직하고 나오시면 할 일이 없어요. 결국은 퇴직 근무하는 거 가지고 치킨집 하시든지 조그만 슈퍼 내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가입해서 하면 결국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만 배를 빌려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금 다 날립니다. 이러면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지금 대통령도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성장이 한 5% 6% 되던 시절에는 고용률, 일자리가 1년에 몇십만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3%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저희 국회 내에서는 청년 일자리부터 어르신들의 일자리까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나눌 것인지, 그것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답변은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지혜와 또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재밌는 강연 감사합니다. 4가지 정도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했는데 다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는 처음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의원님께서 국회에 나오셨는데 아버님께서도 국회의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던 계기가 가업을 잇고자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큰 뜻이 있으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5선을 하시면서 처음에 여당으로 가셨다가 야당 생활을 또 하시고 다시 여당 생활을 하시는데 그렇게 여당과 야당 생활을 하셨을 때 어떤 뭐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제가 보면 저도 8.9 유권자 있어가지고 18대 때 투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견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제일 무서운 게 공천 주시는 분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다른 말 하실 때 그런 게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예전처럼 여당으로서의 좀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그럼 5가지 질문이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구조를 바꿔야지 현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대안으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단지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에는 4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린다. 투표 지금 만약에 뭘 비판하면 니네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기회가 한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뭐 거의 청문회 수준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33살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짐 싸들고 아버님 이 상을 치르러 들어왔다가 그냥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요. 솔직히 말해서 얼떨결에 됐어요. 정치인 하겠다는 생각도 그때는 전혀 없었고 그냥 그때 제가 유학하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저 반바지 입고 쓰레빠 찍찍 들고 가방 하나 들고 학교 다닐 때 그러고 다니다가 와서 6개월 만에 국회의원 됐거든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얼떨결에 돼가지고요. 저 같은 국회의원은 아마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된 국회의원. 근데 그 백시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선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워낙 그 지역에서 돌아가셨을 때 안타까움을 많이 받으실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제일 크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욕먹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저를 찍어 죽겠어요. 아들인데. 근데 아버님이 상당히 돌아가신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버님의 그 좋은 일 하셨던 미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들으면서 참 훌륭하게 사셨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도 느낍니다.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별명이 오렌지였던 거 아세요? 저를 오렌지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뭐 있는 집 자식이고 뭐 아버지 국회의원하고 하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다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됐다는 오렌지 아니냐 뭐 이랬거든. 근데 우리 8.9 국민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오렌지면 5선을 시켜주시겠어요? 그 중간에 탄핵도 있고 고비고비
지금도 수원에 국회의원 4분이 있는데 3분은 민주당이에요. 저 혼자 새누리당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남의 말을 들으세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입니다. 리더는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남의 말을 듣는 것처럼 경청하는 것처럼 남과 소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남의 말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겠는데 지금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 근원 중에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지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24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20년도 아니야, 10몇 년 넘어간 부부들 중에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들, 대화하고 정말 여러분들 요새 아까도 학교에 올라다 보니까 둘이서 그냥 죽고 못 살아서 끼안고 막 뽀뽀하고 막 이러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지금. 근데 그 사람하고 10년만 살아봐, 거의 왼수 비슷하게 되더라고. 그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그 얘기는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자라고 생각해야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거고, 남들은 느낍니다. 제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거리는지 진심으로 나의 얘기를 듣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 자기 잘못을 고치는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모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돼가지고 배웠어요. 저는 조금씩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키는 하나도 안 크고 계속 조금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따 질문할 때 키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진화하면서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조의 근본은 정치 구조입니다. 대통령제 저는 이미 끝났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은,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시잖아요. 북한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건 대통령이 하시고, 나머지 진짜 골치 아픈 이해관계가 막 충돌되는 송전탑 문제를 어떻게 할지, 통상이익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러한 아주 복잡다단한 이해가 얽힌 문제는 국회에 맡겨서, 국회는 싸우는 데입니다. 국회는 온갖 이해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게 국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동안은 주먹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주먹으로 해결하지 않고 논쟁과 타협으로 해결하는 게 국회입니다. 그 역할은 국회가 맡도록 해서 하는, 권력을 이렇게 양분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바꾸려고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당면한 목표이고, 그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대한민국에 좋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비서관들 몇 명 데리고 토론하면서 나라를 끌어갈 만한 수준의 규모의 나라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석비서관 10명 데리고 대통령이 온갖 문제를 다 사안을 논의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시진핑 주석 만나고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북한을 대화를 끌어들일지, 이 문제만 고민해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임기 첫 해라 이런 구조를 바꾸는 얘기를 하면 대통령도 싫어하시고 사실은 일 좀 하게 내두고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그 의원하고도 좀 이렇게 재화를 터보니까 뭐 생각이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한 그 솔직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긍정적입니다.
거꾸로 너무 자기 옹고집에 빠져 있는 굳은 머리에 있으면 그걸 고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저처럼 백지 상태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채워넣는 것, 채워넣는 거를 엉터리같이 채워넣는 게 아니라 진지한 대화 고민을 통해서 채워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여 저는 여당은 못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98년도에 보궐선거했는데 그땐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집권한 이후라 저는 야당을 10년 동안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여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1년 여당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주먹질을 하냐. 아까 얘기한 공천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야가 대통령 지난번에 51대 49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2% 차이잖아요. 2% 차이인데 권력의 차이는 90%예요. 대통령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위너가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가진 사람은 엄청 배고파, 힘들고 피곤하고 과거에는 고문도 당하고 사찰도 당하고 요즘은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 아니라 상대방을 몽둥이로 패서라도 꺾고 이기겠다. 온갖 네바티브 거짓말, 뭐 옛날에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병역 진짜 다 거짓말로 판명되는데 온갖 상대방 후보와 상대방 당을 갖다 그냥 엉망진창 나쁜 놈들을 만들어서도 이기면 장땡이거든. 이런 것을 바꿔줘야 싸움을 안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던 되지 않던 별 차이가 없어. 그래야 사람들은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또 연결이 돼요. 근데 저는 야당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대해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만 뭐 쓴소리하고 이명박 대통령 형님 있잖아요. 만사형통. 그분한테 제가 가서 출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하루 깡한 것이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한테 가서 출마하지 마십시오. 역대 대통령의 형들이나 가족들이 나타나서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대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가 찍혀가지고요. 여당 의원인데 사찰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야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여당 된 다음에 더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공천은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정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공천을 목표로 공천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있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자도 함부로 못합니다. 어중뛰게 하면 공천자가 날리기가 좋아요. 특히 새누리당에선 영남, 민주당에선 호남, 여기 물갈이해도 끽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다 먹잖아요. 민주당이 다 먹잖아. 그러니까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저리 가 라고 하면 영남 의원은 꼼짝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은 달라요. 그래? 공천 안 줘? 한번 붙어봐. 이럴 수 있거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정당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왔어요. 당내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천은 계속해서 받아오고 근데 걱정을 안 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제 너는 왜 새누리당에 있냐?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왜 새누리당에 있느냐? 너는 뭐 왜 당을 나가서 새로 만들든지 하지. 저는 제가 가진 정치를 15년 동안 16년 동안 해오면서 일관된 생각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은 부패한다. 특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눠야 돼요.
저희가 경제민주화에서 얘기하잖아요.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학생 얘기해 보세요. 끄떡끄떡한 학생. 기업 공채학과 김지입니다. 예.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르지만 현대 유통무역학에서 뭐 요즘에 현대 뭐 중공업에서 자동차 유통무역한테 독점해가지고 뭐 문제되고 뭐 이거 강제하는 공간 나오고 이런 거 같아요. 네. 그 회사가 맨 처음에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한 10몇 갖고 시작해가지고 몇 년 만에 4,000%인가가 4,100인가? 프로가 아니라 올랐어요. 커졌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현대자동차에 거래하는 모든 거를 이 현대 글로비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부영 부담은 누가 하느냐? 다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대한민국에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하고 기아밖에 없잖아요. 현대와 기아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착각이에요. 권력은 집중되면요, 그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이득을 취하려고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대통령에게 모두 쏠려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부에게 모두 쏠려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정부에게 모두 쏠려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냐?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큰 빠른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새누리당을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바뀝니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정당에서 유일하게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고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새누리당은 거대한 영남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아무리 못해도 48%를 얻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탄핵 때 하더라도 120석 이상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정치적 실체고 힘입니다. 이 새누리당을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꾸죠. 제가 그래서 그 새누리당을 바꾸기 위해서 15년 동안 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톨이였어요. 안에서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렌지란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고 저희가 보수적인 집안인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 막 기득권을 깨부시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나를 빨갱이로 몰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새누리당에 있는 정영근 의원님 같은 분들은 사람을 딱 보면 색깔로 구별하거든. 빨갱이하고 파랭이. 근데 난 빨갱이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오렌지로 딱 찍은 거예요. 그렇게 막 당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너 왜 여기 있냐 얘기를 듣고 김부겸이형, 김영춘이형 이런 사람들 다 나갔어요. 저는 안 나갑니다.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제가 탈출할 겁니다. 새누리당을 딱 잡고 그래서 새누리당을 바꿀 텐데,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제가 1차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2차에서 뒤집어져서 2등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그래서 원내대표가 못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시고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께서 제가 싫으셨든지 저의 상대방 지역에 전날 가서 봉사활동을 하셔가지고, 뻔하잖아요. 그 얘기는 투표 전날 상대방 후보 쪽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건 그 찌그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6표 차이로 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혼자 둘이 시작했던 게 지금 160명 가까운 155석인 새누리당에 이제 원내대표 지부를 가져올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내년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을 바꾸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집권 1년 차라 아마 대통령한테 쓴소리하기 어려울 거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섭잖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견제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는 게 대통령을 실제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를 바꾸는데 여러분이 할 역할들은 선거를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뽑는 시의원,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도 없죠? 자기 동네 시의원 누군지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바꾸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예를 들면 저희 방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특히 아주대 출신들은 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더 우대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분들은 더 우대하겠습니다. 오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몇 주 동안 하죠? 7주. 여기는 더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 뒤에는 저 우리 보좌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7주 동안 저희 방에 와서 같이 고민하고 대화해서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인턴들이 만들어낸 법안. 그거를 토론을 계속하고 저하고 토론해서 법안으로 만들고 제가 발의는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법안이 통과된 건 아직 없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으시면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방이 아니더라도 저희 방이 하는 걸 보고 쫓아하는 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방에도 저희 분야가 좀 다르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치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정치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주물르고 만져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은 세계의 큰 권력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그 역할, 문호의 역할은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용래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수원 시민으로서 이제 남경필 의원님께 관심이 있었는데요. 남경필 의원님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예, 그럼 또 한꺼번에 하죠. 45분까지 여러분이 끝내달라고 하죠. 네, 산업공학부 과학공치학번 박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올해 초에 리더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스웨덴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비교한 걸 봤는데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이직을 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금법이 통과된 걸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수당을 이제 자신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좀 생각이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거의 매일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이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재발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저기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경영학부 전채훈 학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아까 사회적 시장 경제를 말씀하시면서 독일의 케이스를 들어주셨는데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전히 동독과 서독 간의 그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그 차이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그 통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독일 통일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이 상이한 좀 외부에 의해서 그냥 자신의 뜻과 다르게 갈라진 케이스고 우리나라는 좀 서로 분쟁도 함께 엮여 있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를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구조를 만드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 보편적 가치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부터 특권과 관련돼서는 지금 6월 국회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막 경쟁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래놓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이제 흐지부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시민사회세력이나 언론에서 막 뭐라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이 특권 관련된 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크게 보면 아마 그 특권 중에 실제로 특권인 게 있고 특권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얘기라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그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갖는 이 면책 특권 같은 거는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 내가 돈 먹고 구속 안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 신분 보호의 목적으로 들어온 그런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이런 권리는 유지가 되고 예를 들면 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은 없애는 쪽으로 아마 좀 세분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 공짜로 비행기 탄다. 다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은 차가 나온다. 아닙니다. 다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온다. 그건 아니고 비서관을 쓸 수 있는 TO 중에 자기가 기사를 쓰든지 비서관을 쓰든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감대는 있어요. 이거는 갈 겁니다. 뭐냐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퇴직하고 나면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 생활 수준이 어려운 분들만 대상으로 이 연금을 드리는 쪽으로 가고 만약에 국회의원들도 저희가 직업인이기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재직 기간에 자기 봉급으로 적립을 하는 이러한 자기 연금 방법으로 지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권은 하여튼 내려놓는 쪽으로 가고 이제 여러분이 근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월급을 깎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권 내려놓는 거에 핵심으로 보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과도하게 많이 받으면 깎아야겠지만 지금 국회의원의 월급은 장관과 차관 요 사이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게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 30% 깎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난 동의 안 하거든. 자기네들이랑 깎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숫자를 줄이는 문제도 그래요. 어느 게 적정한 숫자냐. 그리고 여러분 행정부와 입법부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정말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부의 권력이 너무나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없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행정부가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는 법안을 못 내게 돼 있어요. 법을 집행할 뿐이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법안을 냅니다. 행정부가. 그리고 행정부가 내는 법안만 통과가 돼요, 대부분. 예산 집행권을, 편성권을 누가 갖고 있냐? 행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게 맨 처음에 생긴 게 귀족들이, 왕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쓰니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영국의 처음 의회 제도의 효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행정부가 예산을 다 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때리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딱 눈에 보이는 게 뭐 옛날에 몸싸움하고 뭐 놀러 가가지고 무슨 골프 치고 뭐 외국 나가서 외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들어오니까 국회의원 이 새끼들 말이야, 이것들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이런 생각이 박혀 있는 거는 저희 책임이죠.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것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도록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되면 제대로 하는 거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뽑고 권한을 줬을 때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데 그 기능이 지금 오히려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숫자를 줄이는 문제가 과연 개혁인지, 월급을 뭐 30% 깎는 게 개혁인지, 거꾸로 월급은 더 주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숫자도 놔둔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국회의원 일한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는, 이렇게 유권자들이 감시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매년 국회에서 시민단체가 평가를 했습니다. 1등부터 300등까지 쫙. 물론 이게 점수로 매길 수 없는 분이 없지만 뭐 출석률, 뭐 법안 내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쫙 통계를 내죠. 1등부터 10등까지 다음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권자들의 평가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요. 여러분 신문에서 기억나세요? 매년 예산국회 끝나고 나면 쪽지 예산 하죠. 쪽지 예산. 쪽지 예산을 해서 지역구에 예산 많이 가져가 나쁜 의원 상위 10명 해서 언론에 쫙 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런 나쁜 놈들 어떻게 국가 예산을 지네 지역구에만 갖고 가고 나쁜 놈들 그러는데 실제로 지역구 가면 박수 받아요. 이 사람들은 다음번 국회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평가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해주시는 게 더 큰 개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돼서는 정말 특권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가 구분하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성범죄 처벌 문제는 뭐 지금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분은 물리적 거세도 하자 라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섬찟하죠. 물리적 거세를 한다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지금 특히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진출하시면서 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이것과 함께 관심을 가져줄 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들에 대한 인권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흐름인데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결혼을 안 해. 옛날에는 나 26에 장가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남자들은 40쯤 돼야 이제 뭐 장가 갈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장가도 안 가고 애도 못 낳고, 이유는 뭐 비용 많이 들고 어떻게 케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못 낳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외국에서 자원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그분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촌 총각들 지금
시골에 가시면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를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받는다고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 하잖아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우리 제1교포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과연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색깔이 다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주고 있는지, 길거리에서 보이는 필리핀에서 온 색깔 다른 노동자들이 막 몰려다니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학교 앞에 와서 만약에 그 노동자들이 맥주집에서 먹고 떠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니까 정의가 화두가 되는 거고요. 이 정의는 뭐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동독 서독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는 독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통일 모델을 끝으로 시즌 1을 끝내고 9월달 개강하면 이제 시즌 2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 시즌 1에 공부한 각 분야별로 이 공부한 거에서 대한민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거를 받아들이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점이 많아요. 독일이 왜 유사하냐면요, 인구가 일단 비슷합니다. 스웨덴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스웨덴은 인구 한 500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남북 한합하면 7천만 정도 됩니다. 독일이 지금 7,500만 인구 정도고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또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인적 자원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이 강한 이러한 기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다. 그리고 독일은, 제가 이 독일 공부를 하면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 공동체 의식이란 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미치느냐를 독일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나의 이런 행동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것을 깨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벌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 공동체의식이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역사 속에 이 공동체의식이 있어요. 일제가 침략해서 조선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왕조는 무슨 정쟁이나 인싸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형편없는 나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는데, 실제로 조선왕조처럼 500년이 이어진 왕조는 전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 중국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500년을 지탱한 왕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튼튼한 시스템, 그리고 그 사회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의식, 그 안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후에 일제가 이것을 폄하하고 또 미국식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파편화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내년에는 경기도지사를 다 출마를 해서 도지사 한두 번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만 나가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정치인의 목표를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데 역할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계기가 된 것은요, 오늘 독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히틀러 치하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독일이란 나라는, 독일이란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낀 몇 명의 정치인들과 몇 명의 목사님들과 몇 명의 학자들이 히틀러의 감시망을 피해서 모여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독일의 구조를 목숨을 걸고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토론 끝에 아까 말씀드린 질서자유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보장부터 복지, 노동 모든 부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초를 만들어내죠. 전 그걸 보면서 정치인의 역할이, 그 사람들은 총리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독일의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합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역할을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저 남경필이 보니까 괜찮네? 너 이런 역할 해 라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굳이 마다하지 않겠지만 어떤 자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구조의 변화, 이것을 만드는 가운데 남경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함께 아주대학교 오늘 같이 한 분 몇 분이 와서 같이 도와줬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 사회를,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